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비운을 짊어진 삶입니다. 이 작품은 중편 소설로 3회에 걸쳐 낭독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일부 6.25 피난살이 1953년 마 성재는 12살에 전쟁 고아가 됐다. 성재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일사후퇴 때 국군을 따라 남쪽으로 피난길에 나섰다. 아버지 마 진호는 황해도 평산에서 건축 자재상을 운영하다 가계불품을 북한군 전쟁 물자로 몰수당하고부터 남한 땅으로 피난 가기로 마음먹었다. 여름날 피난길에서 아버지 마진태는 가족들 배고픔에 무주 근처에서 야산에 열매를 따려고 산으로 갔다가 지뢰를 밟고 복사하였다. 전쟁통의 장례는 꿈도 꾸지 못했고 어머니와 어린 마성재는 근처 느티나무 옆에 아버지를 묻어드렸다. 성재는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성재에게 말했다. 고생했다, 성재야. 또 포성이 들리는 걸 보니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지나 보다. 얼른 가자. 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밀양에 가면 우리 식구는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징집에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함께 돌아온 친구가 밀양에 산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주소를 들고 밀양으로 가보자.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겁이 나요. 걱정 말거라, 성재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성재는 어머니의 말을 위로 삼아 아버지의 무덤을 몇 번씩이나 뒤돌아보며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야산의 열매와 풀뿌리 죽을 끓여 목숨을 연명했다. 다시 거창 함양 땅을 거쳐 해만 뜨면 걷고 또 걸어 닷새 만에 밀양 땅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남긴 주소에는 경상남도 밀양군 가곡리 조성태가 전부였다. 어머니는 동네 사람에게 물어 가곡리로 향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두 사람은 가곡리에 도착했다. 동네 사람에게 물어서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저 아저씨, 혹시 여기 가곡리에 조성태라는 분을 아시나요? 조성태요? 알고마다요. 그분이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집은 어디쯤에 있나요? 저기 아랫동네 가운데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 옆에 기와집이 바로 조성태 씨 집입니다. 기와집은 그 동네에서 한 집밖에 없으니 찾기가 쉬울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다. 아저씨는 행색이 초라한 모자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니와 성재는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서 주눅이 들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두리번거렸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40대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누구신가요? 예, 아저씨. 아저씨가 이 집 주인 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소만 무슨 일로 남의 집을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나요? 아저씨 역시 행색이 초라해진 두 보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시다면 아저씨가 조, 성자, 태자 되시는 분이 맞으신지요? 예, 제가 바로 조성태입니다만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저씨, 저는 황해도 평산에 살던 마진태, 안사람 됩니다. 피난을 내려오다 남편은 지뢰를 밟아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준 주소를 가지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황해도 마진태요? 그러면 길태의 부인과 자제분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집으로 들어갑시다. 조성태는 모자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다. 여보, 민우 엄마, 이리 좀 나와보시구려. 무슨 일이세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조성태 부인이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나왔다. 여보,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마진태 부인과 자제가 피난을 내려왔구먼.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하고 얼른 저녁상을 좀 내오도록 해줘요. 알겠어요. 조성태 부인은 대답을 하고 빨랫줄에 걸린 수건을 가리키며 말했다. 식모와 내가 저녁상을 준비할 때까지 저기 우물가에서 우선 좀 씻으세요. 고맙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던 두 보자는 우물가로 가서 대충 씻었다. 우물가에는 최신식 스텐으로 만든 태야와 세숫비누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성재와 성재 어머니가 세수를 하고 마루 쪽으로 들어서자 조성태는 부인을 시켜 우선 입을 옷까지도 준비를 하였다. 아주머니, 옷은 집사람 옷이고 자제가 입을 옷은 아들놈 꽃을 준비했으니 아랫방에서 우선 이것으로 갈아입으시죠. 고맙습니다. 입을 옷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인사를 드리고 아랫방으로 가서 모자는 옷을 갈아입었다. 아주머니, 옷 갈아입으셨으면 얼른 방으로 들어오세요. 조성태는 두 모녀를 정중하게 대접했다. 아저씨,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시장하실 텐데 얼른 저녁을 드시도록 합시다. 해물 반찬과 닭 백숙까지 푸짐하게 저녁상이 올려져 있었다. 아저씨, 이렇게 후하게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재 어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말이 없던 성재도 그제야 배고픔에 정신없이 밥을 먹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저씨가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래, 진태가 지뢰를 밟아서 죽었다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 역시 필리핀 전쟁터에서 일본군 진지를 빠져나와 탈영할 때 진태 아니면 저도 죽었답니다. 그때 내가 철조망에 발목이 걸려 꼼짝달싹 못할 때 진태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지요. 발목에 흐르는 피를 진태 옷을 찢어서 지혈을 해 주었고 절뚝거리는 저를 부축해서 도망쳤지요. 그때 일본군은 우리를 발견하고 뒤에서 총을 쐈습니다. 진태와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고 우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죠. 그리고 미군에게 투항할 때도 진태가 내복을 벗어 나무에 매달아 흔들어 무사하게 탈주를 했습니다. 진태와 나는 필리핀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남편에게 대충 들었습니다. 그때 진태는 고향 황해도 평산으로 돌아갔고 나도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왔지요. 내가 자네에게 은혜를 잊고 살았으니 행여나 어려움이 닥칠 때 밀양으로 내려오면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면서 서로의 주소를 교환했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는데 진태는 죽었군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예, 어쨌거나 저들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너는 성재라고 했느냐?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마성재이고 올해 12살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큰애 민우가 14살이고 딸 민지가 12살이니까 민지와 동갑이구나. 두 모녀는 조성태가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조성태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애들은 지금 작은 방에서 식모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있을 겁니다. 아래채에 방이 2개인데 한 개는 식모 아이가 쓰고 한 개는 비어 있으니 우선 거기서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성재가 나서서 대답했다. 여보, 민우와 민지가 저녁을 다 먹었으면 이리로 좀 오라고 해요. 알았어요, 여보. 뚱뚱한 조성태 아내가 작은 방에서 애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얘들아, 여기는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 부인이고 마성재는 아들이란다. 그러니 인사드리고 앞으로 잘 지내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 민우와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그래, 둘 다 씩씩하게 자라서 보기가 좋구나. 성재 어머니는 칭찬을 하며 화답을 했다. 민우는 2살 형이고 민지와는 동갑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우는 형답게 대답을 했고 민지는 동갑이라 하니까 궁금증에 성재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면 아주머니와 성재는 아래채에서 주무시고 너희들 또 여름방학이니까 일찍 자고 내일 성재와 함께 놀도록 해라. 뒷날 민우는 아침을 먹자마자 동네 친구들에게 놀러 나갔다. 민지는 혼자서 놀기가 심심했는지 성재를 큰 소리로 불렀다. 야, 성재야, 밖으로 나와봐라. 우리 메뚜기 잡으러 가자. 성재는 대답 대신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응? 메뚜기를 잡는다고? 그래, 메뚜기 잡아서 반찬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데. 너는 안 먹어봤니? 어머니가 해주신 거 먹어봤어. 민지와 성재는 주전자를 들고 논으로 나갔다. 성재야, 너 12살이면 나하고 동갑이잖아. 너 생일이 몇 월이야? 나는 9월 달이 생일이야. 나는 생일이 2월이니까 너 나보고 누나라고 불러야겠다. 그래도 나이는 똑같은 12살이잖아. 여하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민지와 성재는 동갑내기 친구로 조금씩 정이 들어갔다. 민지는 먹을 것이 생기면 성재와 꼭 나누어 먹었다. 성재는 동갑내기 민지가 좋았지만 아버지 친구 집에서 얹혀서 산다는 자격지심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성재는 농사일을 거들며 때로는 민지와 놀면서 조성태의 집에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갔다. 모자가 조성태의 집에 들어오고 한 달 남짓한 어느 날 동네에서는 떠들썩한 행사가 벌어졌다. 38선이 그어진 채로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었다는 소식에 동네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성재야, 전쟁도 끝났다는데 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았겠니?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덕분에 아버지 친구 집에서 우리도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맞아, 성재야. 너 아버지가 우리 모자를 살려주셨구나. 안 그러냐?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친구 조성태는 밀양군 가곡리에서 대를 이은 분홍으로 알려져 있었다. 성재 어머니는 식모와 함께 분홍집에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였고 성재는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농사일을 거들었다. 조성태 집에는 원래 머슴이 있었으나 나이 들어 살림을 차려나가는 바람에 일거리가 넘쳐났다. 모자는 밥을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성재는 평산에서 보통 학교를 다니다가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했으나 언감생심 학업을 다시 하고 싶다는 꿈은
바꾸지 못했다. 성재는 2살 후에 조민우가 중학교 1학년 때 쓰던 교과서를 가지고 아무도 몰래 틈틈이 공부를 했다. 분홍집 가을거지 일에 전념해야 했고 성재 어머니 역시 타작한 곡식들을 마대에 담아 창고에 들여놓는 일에 열중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조성태는 두 모자를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아주머니와 성재가 도와준 덕분에 백마지기 농사를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아저씨, 오갈 데 없는 우리 모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까지 주신 것에 제가 더 고맙지요. 우선 쓰실 수 있는 돈을 봉투에 좀 넣었습니다. 장날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하십시오. 성재는 머슴 한 명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으니 커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저축을 해서 나중에 성재에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성재, 내가 수시로 공부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꼭 학교를 가지 않아도 검정고시가 있으니 합격하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고 들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내가 몇 년 안에 내 엄마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독립을 시켜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아저씨. 가을거지가 끝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재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겨울이 되자 어머니는 찬바람이 불자 기침을 하기 시작하였고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졌다. 어쩌면 2달간 피란살이 하면서 모진 고생을 한 이유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기침을 심하게 했고 각혈도 했다. 아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아저씨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니다, 성재야. 따뜻한 물이나 한 그릇 마시면 괜찮아질 거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성재는 곧장 아저씨에게 달려가 사정을 이야기했다. 조성태는 바로 아래채 어머니에게 건너왔다. 아이고 아주머니, 성재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보건소로 갑시다. 제가 자전거로 모실 테니 가보도록 합시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진작에 말씀을 하셨으면 보건소에 가볼 텐데요. 조성태는 아침을 부랴부랴 챙겨 먹고 어머니를 자전거에 태우고 심리나 떨어진 밀양읍내 보건소로 떠났다. 성재는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소여물인 볏짚을 나르다가 넘어져 발목이 겹쳐 통증을 느껴 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를 태우고 가셨던 조성태 자전거가 마당에 들어섰다. 성재는 아픈 것도 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어머니는 자전거 뒤에 앉아 힘없이 조성태의 옷을 붙잡고 있었다. 아저씨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디가 편찮다고 하시던가요? 우선 어머니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시고 가자꾸나. 예, 아저씨. 성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다. 성재야, 전쟁통에 다친 사람이 넘쳐나 보건소 진료를 받는데 오래 걸렸다. 그 어머니는 병명이 폐결핵이라고 하더라. 약은 받아왔지만 잘 들을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폐결핵이란 병은 가족에게 전염이 된다고 의사가 너 어머니 혼자 주무시게 하란다. 그러니까 너는 마곡간 옆에 골방이 있으니 거기서 자도록 해라. 호박과 감자, 고구마를 창고로 옮기고 군부를 지피면 따뜻해질 거다. 알겠습니다, 아저씨. 성재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러나 성재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날은 다가왔다.
동지섣달 어느 날 아침 성재가 어머니를 불러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성재의 어머니는 비란살이 모진 고생을 겪었고 밀양 땅 조성태의 집에 와서도 몸 사리지 않는 부지런한 성격 탓에 병을 더 키웠고 결국은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성재의 오열 속에 조성태는 일꾼들을 사서 친구 부인을 양지 바른 뒷산에 묻었다. 성재는 1953년 겨울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잃고 혈혈단신 고아가 되었다. 성재가 밀양에 온 지도 1년이 넘었고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왔다. 조성태는 성재 어머니의 기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었다. 성재야, 며칠 있으면 너의 엄마 기일이구나. 내가 집사람 보고 시장을 봐서 준비를 하라고 했다. 아저씨, 어머니 기일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재, 내가 여기 온 지도 1년이 넘었구나.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매년 땅 한 마지기씩 계산해서 내가 만 18살이 되는 해에 등기를 해서 분가를 시켜주마. 저 윗동네에 조그만 빈집을 사두었으니 거기서 살면서 내 인생을 꾸려가도록 해보거라.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성태는 친구의 은혜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아들 성재에게 갚기로 마음먹었다. 성재는 1년에 한 마지기씩 땅을 준다는 아저씨의 말을 동기부여 삼아 더욱 열심히 일했다. 아버지와 함께 평산에 살 때도 땅이 없어서 매번 곡식을 사 먹어야 했는데 어머니의 소원이었던 내 땅이 생긴다고 하니 더없이 기뻤다. 성재는 바쁜 중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민우에게 부탁해서 한 학기 지난 교과서를 대물림받아 공부를 했다. 1년이 지나고 2월이 생일인 민지는 14살에 중학교 입학을 했다. 민지는 성재가 오빠 교과서로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기고만장했다. 성재야, 이제 나도 중학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의 검정고시 가정교사가 되어줄게. 알았지? 그러나 그것은 민지가 성재를 잘 몰라서 한 말이었다. 책상에 앉아 함께 공부를 해보니 전세는 역전되었다. 머리가 비상한 성재는 이미 2학년 교과서까지 깨우쳐 버린 것이다. 오히려 성재가 민지를 가르치게 되었다. 와, 성재야, 너 일하느라고 바쁠 텐데 언제 2학년 교과서까지 다 배운 거야? 민우 형이 드문드문 연필로 메모한 것을 참고 삼아서 공부했지. 성재, 너 수재구나, 수재. 앞으로 나 시험 공부할 때 나 좀 지도해줘라. 성재와 민지는 토닥토닥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다. 민지는 성재의 도움을 받아 매 학기마다 상위권에 들었다. 겨울방학이 되어 민지는 우등상까지 다 가지고 집으로 와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엄마, 아버지, 나 1학년 전체 학기말 시험에서 3등 했어요. 우등상도 타왔다고요. 그래? 우리 막내가 우등상을 탔어? 장하다 우리 딸.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뭐 특별한 용돈 뭐 그런 거 없어요? 크리스마스 것까지 합해서 봉투에 넣어주마. 그런데 우등생이 된 공부 비법은 뭐냐? 아버지, 그것은 비밀인데요. 사실은 성재가 먼저 오빠 책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 때마다 성재가 배운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 그 사이 성재가 공부를 그렇게나 많이 했어? 예, 아버지. 성재가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요. 조성태는 민지가 우등상을 탄 것에 대해 몹시 기뻤다. 성재는 민지를 지도하면서
복습을 하는 효과를 보았고 다음 해도 민지는 우등상을 또 받았다. 민우는 17살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2부 잉태. 그의 가을거지가 끝나고 성재는 검정고시 시험을 보기 위해 3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공부에 몰입했다. 그날 또 성재는 등불 아래서 초저녁부터 공부를 했다. 그때 민지가 살짝 노크를 했다. 성재야, 나도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하는데 같이 공부하자.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 그래 민지야, 들어와. 나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읍내 밀양여고에 우등생으로 합격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 좀 가르쳐줘라. 민지는 이불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왔다. 아이 추워라. 12월에 이렇게 추운 것은 처음 봤어. 그런데 이 방은 우리 방보다 더 따뜻하네? 그래? 여름에는 쇠죽을 헛간에서 끓이고 겨울에는 여기서 쇠죽을 끓이니까 군부를 많이 뗀 거나 마찬가지야. 민지는 방이 따뜻해서 좋다며 성재 옆에 붙어서 공부를 했다. 그런데 민지는 1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 민지야, 민지야, 네 방에 가서 자. 오늘 부모님 읍내 친척집 결혼식에 갔다가 늦게 온다고 했어. 오빠는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온다고 했고 나 무서워. 오빠 올 때까지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돼?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성재도 따뜻한 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졸음이 자꾸 왔다. 성재는 잠깐 눈을 붙이고 공부를 할까 해서 민지와 떨어져서 저쪽에 잠시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그때 민지가 돌아 누우면서 성재에게 다리를 올린 채 두 팔로 성재를 껴안았다. 민지의 물컹한 가슴이 성재의 가슴에 닿았고 성재는 그만 움찔했다. 민지는 조그만 키에 통통한 체격이라 가슴이 조숙하게도 많이 컸다. 성재는 싫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 민지가 잠이 깼다. 성재야, 뽀뽀하면 어떤 기분일까? 나 만화방 구석에서 고등학생들이 주인 아저씨 몰래 뽀뽀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뽀뽀 한번 해보자. 응? 민지야, 머슴이 주인집 딸내미 좋아했다가 죽도록 매 타작 당하고 쫓겨나는 일 많은 거 모르냐? 나는 너 좋아해서.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니? 말을 끝낸 민지는 성재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성재에게 뽀뽀를 해댔다. 성재는 엉겹결에 뽀뽀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성재와 민지는 아무런 개념의식도 없이 한참 동안 뽀뽀를 했다. 민지와 성재가 오누이처럼 지내다 보니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성재야, 뽀뽀가 이런 거구나. 나 기분이 좋은데 넌 어때? 응, 나도 처음이라서 좀 그렇지만 좋아. 이제 막 16살 생일이 지났지만 성재는 한 번도 자위를 해보지 않았으나 성재의 바지 속에서는 동물적인 반응으로 발기가 되었다. 원래가 당돌한 성격인 민지가 말했다. 나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뽀뽀하고 아버지가 엄마 위에서 움직이는 것도 봤다? 그런데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랬거든? 얼마나 좋은지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볼까? 성재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때 민지가 또 말했다. 엄마 아버지처럼 나도 해보고 싶어. 성재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성재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동물적인 본능적 욕구가
자꾸 작동을 했다. 민지와 성재는 사춘기 호기심에 생전 처음으로 초야를 치렀다. 민지는 먼저 해보자고 해놓고서 처음엔 엄청난 고통을 느꼈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야릇한 기분을 느꼈다. 엄마처럼 그렇게 좋다는 건 못 느꼈는데 야릇한 기분이야. 성재야, 넌 어때? 글쎄, 나도 그렇지. 성재는 자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만 16세 쑥맥이었다. 민지로 인해 처음으로 성에 눈을 뜨고 사정을 했다. 그것도 자위도 몽정도 아닌 민지의 몸속에 사정을 한 것이다. 그 이후로 민지의 엄마 아버지가 먼 곳에 외출할 때면 민호 오빠 몰래 민지의 요구로 서로 관계를 가졌다. 민지와 성재 모두의 호기심에 의한 철부지들의 불장난이었다. 민지와 성재가 의식을 치르고 누워있을 때 민지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아버지 왔다. 다들 자는 거냐? 여보, 애들이 다 자나 봐요. 오늘은 우리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냥 자게 내버려 두고 들어갑시다. 그럼 피곤하니까 들어갑시다. 민지는 자는 척 조용히 이불 속에 있다가 큰방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방을 몰래 빠져나갔다. 성재야, 안녕. 잘 자.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2월, 민지는 만 17살로 밀양여고에 자석으로 입학했다. 민지 엄마와 조성태는 막내딸의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해 주기 위해 선물과 꽃다발을 사들고 민지의 입학을 축하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 엄마는 시장에 갔다가 밀수품을 파는 수입품 가게에 들렀다. 그곳에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도 엄청나게 많았다. 민지 엄마는 이것저것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상하게 생긴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생리대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여인네들은 생리 때마다 기저귀를 사용했다. 가게 주인의 말을 들은 민지 엄마는 본인과 민지를 위해서 그 비싼 생리대를 한 묶음이나 샀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 엄마는 민지를 부엌으로 불렀다. 민지야, 너도 이제 17살이 되었으니 생리할 때가 넘었구나. 엄마는 15에 초경했다. 너도 할 때가 되었는데 소식이 없니? 예, 엄마. 작년 가을에 팬티에 피 같은 게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이상하다. 초경이 왔으면 매달 생리가 있을 텐데 이상하구나. 여하튼 생리를 하게 되면 엄마에게 알려줘라. 알았지, 민지야? 알았어요, 엄마. 미국산 생리대를 써본 민지 엄마는 밀양에 나갈 때마다 또 그 가게에 들러 생리대를 사왔다. 다시 민지를 부른 엄마는 아버지가 듣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물었다. 민지야, 너 아직도 소식이 없냐? 예, 없어요. 엄마가 말한 그 생리는 없는데 이상하게 밥맛도 없고 뱃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뭐가 꿈틀거린다고? 예, 엄마 그런 것 같아요. 민지의 말을 들은 민지 엄마는 혹시라도 민지가 병이라도 걸렸을 것 같아 걱정이 되어 민지의 배를 만져보았다. 민지야, 너 배가 왜 이렇게 부르냐? 민지 엄마는 걱정이 되어 무릎을 꿇고 민지의 배를 만져보고 기를 태워보고 수선을 떨었다. 민지는 이미 성재와 관계를 여러 번 가졌고 처음 관계한 지가 6달이 지나서 뱃속의 아이가 6개월이나 되어 움직이는 태동이 느껴졌다. 아니, 이것은 내가 아이들 임신했을 때와 똑같은 형상인데 이상하다. 민지야, 너 혹시 남자애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 아니냐? 그제야 민지도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고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임신한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엄마, 사실은 만화방에서 동네 언니 오빠들이 뽀뽀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뽀뽀도 하고 아버지가 엄마 위에 올라타고 움직이니까 엄마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서 내가 성재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졸라서 여러 번 해봤어요. 민지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이거사, 그럼 언제부터 그 짓을 했냐? 엄마, 벌써 작년 12월부터예요. 아이고 이거사, 지금이 6월이니까 벌써 6개월이 넘었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민지야. 그 말을 하면서도 민지 엄마는 민지 배에 귀를 대어보고 소리를 들어가며 재차 또 확인을 했다. 임신을 확인한 민지 엄마는 민지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너 이런 사실 학교 선생님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니? 알았어요, 엄마. 내가 아버지하고 상의해 볼 테니 그때까지 조신하게 지내고 있어라. 알았지? 민지 엄마는 그렇게 민지를 다독거리고 부엌에 앉아 한숨 섞인 넋두리를 했다. 한참을 고민한 민지 엄마는 남편과 상의를 해야겠다 싶어 술상을 차려서 방으로 들어갔다. 뭐라고? 지금 당신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조성태는 화를 참지 못해 소리를 버럭 내질렀다. 여보, 화를 내본들 이 일이 해결되나요? 그만 진정하시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조성태는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연거푸 술잔을 마구 들이켰다. 민지 엄마는 민지보다도 먼저 불같은 성격의 남편을 다독거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동네 여인네들 수다 떠는 말을 들었는데 서울에 가면 미국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는 데가 있다는데요. 미군들을 상대하는 창녀나 또 신세대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 낙태 수술을 한대요.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해봐야지. 안 그렇소, 임자?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여보. 그것도 임신 3, 4개월 안에 해야죠. 민지는 벌써 6개월이 넘어서 못해요. 아이고, 신령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업보를 주십니까? 조성태는 술잔을 벌컥벌컥 마시며 어이가 없어 천장을 바라보면서 중얼중얼 하소연을 했다. 평생 동안 물려받은 분홍집 아들로 일본군 징집으로 고생한 것 외에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튿날까지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조성태는 일꾼들을 사서 성재를 죽지 않을 만큼 혼쭐을 내라고 시켰다. 민지를 임신시킨 성재는 멍석마리를 당했다. 네 이놈, 너희 아버지에게 입은 은혜를 너에게 갚겠다고 거지꼴이 된 내 놈을 거뒀더니 감히 나를 배신해? 멍석마리 속에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아저씨의 화난 말을 성재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성재는 멍석마리를 당하면서 맞은 곳이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빈 방에 갇혀 지냈다. 성재는 매타작으로 인해 온몸이 멍들어 욱신거렸다. 그러나 그것으로 죗값을 끝냈다고 할 수 없었다. 성재는 아저씨를 볼 면목도 없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성재는 다리 인대가 파열되어 뒷간에 갈 때도 나무 막대기를 잡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다. 민지는 성재가 걱정이 되어 엄마 아버지 몰래 먹을 것을 챙겨다 주었다. 조성태는 성재를 멍석마리 시키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일주일을 술독에 빠져 두문불출했다. 성재도 죄인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째 방 안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어느 날 조성태는 아내를 불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할 수 없지. 저기 먼 곳에 자리를 만들어 둘 다 내쫓는 방법밖에 없으니 내가 마산을 좀 다녀와야겠소. 여보, 어쩌시려고요? 저도 걱정이에요. 조성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과 딸, 민지, 그리고 성재를 불러앉혔다. 나는 너희들에게 여러 말 하고 싶지도 않다. 너희들이 일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다. 어차피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창피해서 동네 얼굴 보이기도 민망해졌다. 성재, 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어차피 내 놈에게 땅 5마지기는 줘야 할 것이니 내가 저기 문 옆에 밭대기 10마지기를 급하게 팔았다. 그 돈으로 마산에 2층짜리 집을 사두었다. 1층에는 상가가 2개 있어서 우선은 월세를 받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내가 애지중지 키운 딸, 민지 너도 이제는 내 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너희 둘 다 꼬락서니도 보기 싫으니 내일 당장 짐을 싸가지고 이 주소지로 떠나거라. 우선 먹고 살 돈은 여기 봉투에 있으니 가져가거라. 건물 등기는 조민지 앞으로 해두었으니 간소하게 짐을 차려서 내가 일어나기 전에 떠나도록 해라. 알겠느냐? 두 사람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 엄마도 돌아앉아서 치마를 감싼 채 계속 흐느꼈다. 만약 내일 이후로도 너희들이 내 눈에 띄면 둘 다 다리몽댕이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알겠느냐?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말 알아들었으면 꼴도 보기 싫으니 둘 다 이 방에서 당장 나가거라. 알겠느냐? 민지와 성재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 민우는 그날 또 친구 집에 나가고 없었다. 민지는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서 성재의 아픈 상처를 치료했다. 성재야, 정말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민지야. 네가 뽀뽀를 하자고 했을 때 내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나도 똑같지 뭐. 그런데 아빠가 우리를 진짜 내쫓을까? 매 타작을 당한 너는 실감이 나겠지만 나는 정말 아빠가 우리를 내쫓을 줄은 몰랐어. 너네 아버지 정말로 화났어. 오죽하면 땅을 금매로 팔아서 우리가 살 집까지 사놓았겠니? 그것은 우리 것 같은데 우리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야? 너네 아버지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빨리 내 방으로 가서 옷가지와 중요한 것만 챙겨서 이쪽으로 와. 덜렁덜렁한 성격의 민지는 아직도 상황을 모르고 망설이고 있었다. 나 죽는 꼴 보려고 그러니 민지야? 내일 아저씨 눈에 띄면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짐 싸가지고 와. 알았어, 성재야. 그래도 보름쯤 지나니까 이제 덜 아프다. 내일 새벽에 읍내까지 지게로 보따리를 지고 갈게. 너 아픈 몸으로 지게를 질 수나 있겠어? 그것은 걱정 마. 내가 5년째 지게를 져서 이골이 났다. 민지가 방문을 열었을 때 그때까지도 큰방에서는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민지는 아버지가 무서운 것을 깨우치고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가서 짐을 쌌다. 성재와 민지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이라 생각하니 서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새벽 어둠이 어느 정도 걷히자 성재가 민지를 흔들어서 깨웠다. 민지야, 빨리 일어나. 해 뜨기 전에 이 동네를 벗어나야 돼. 동네 사람들 보면 우리도 창피하잖아.
성재는 보따리 2개를 지게에 올리고 대문을 나섰다. 지게의 작대기에 의지하고 절뚝거리며 길을 재촉했다. 민지는 몇 번씩이나 뒤를 돌아보며 읍내까지 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자꾸 울지 마, 민지야. 내가 우니까 나도 자꾸만 슬퍼지잖아. 성재는 지게를 지고 십리길을 절뚝거리며 해가 뜬 후에 읍내에 도착했다. 민지야, 나는 읍내에 처음 와서 버스 터미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것은 내가 알아. 걱정 마. 내가 밀양여고 2년을 다녔잖아. 그런데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다행이다. 나는 학교 친구들 눈에 띌까봐 걱정이야. 그런데 그 지게는 버스 타고 가져갈 수가 없잖아. 걱정 마, 민지야. 저기 지게꾼 아저씨에게 주면 되지. 성재는 지게를 지게꾼 아저씨에게 주고 돌아왔다. 민지는 너무 많이 울어서 두 눈이 퉁퉁 부어올랐다. 그때 마산으로 떠나는 버스 차장이 소리쳤다. 자, 마산 가는 버스 출발합니다. 표를 끊으신 분은 빨리빨리 타세요. 성재와 민지는 그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버스에 올랐다. 오라이, 오라이, 출발하세요, 기사님. 버스 차장의 말을 들으며 성재와 민지는 밀양 땅을 떠났다.